금요일인데도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부금부금. 녹방에서 으깨진 도마도님 에드벌룬 10개로 팬가입 감사합니다. 테나짱 안녕. 아니 어제 그 공포 갤러리 그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가보니까 다 사라졌어. 와 진짜 그게 다 사라졌네. 아쉽다. 그러면 오늘은 혹시 야행기담을 해야 될까?
아니 요새 이런 쪽지 좀 많이 오네. 인테리어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요새 뭐 타 플랫폼으로 뭐 이적하라는 그런 쪽지가 2개 정도? 그 약간 제의 같은 거죠. 그런 게 오는데 내가 가겠니? 너 같으면은 가겠니? 참 어이가 없다. 그래서 오늘은 야행 기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포일날 정독도 못했는데 이게 조금 야행기담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야간 행군이 아니라 이게 정체를 알 수 없는 괴이담이라고 합니다. 뭐 시리즈물인데 하나도 이어지진 않아요. 그냥 다 괴담인데 뭐 이상하게 여겨도 좋고 풀어도 좋고 그리고 60화까지 나와 있네요. 그래서 좀 분량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6화입니다. 이게 러바님 어서오세요. 하리가 없는 것도 괴담임. 들켰다. 하하. 내가 아직도 그래서 내일이 무서워. 레비리가 소환권 한번 사. 그럼 그 외에는 답이 없어. 따란딴따란. 코조님 어서오시고요. 오늘도 사탕 먹어야지. 아니 님들 제가 어제 6시에 잤다 이 말입니다. 새벽 6시에 잤거든요. 그래가지고 일어나니까 12시 반이야. 사탕. 그리고 이제 낮에 막 할 거 다 하고 밥 먹고 잠깐 누웠는데 또 자가지고 6시에 일어났어요. 잠의 연속이었다. 오늘은 일찍 자려고요. 요즘 이렇게 늦게 자면 잠이 안 와. 사탕 맛있죠?
백원님 어서오세요. 할롱할롱. 오, 그래서 이른 아침에 걷다. 아, 근데 아침에 진짜 새벽쯤, 그러니까 새벽이랑 아침 사이에 막 걸어 다니면은 그 특유의 새벽 공기가 너무 좋긴 한데 요새는 마스크를 써야 되니까 그 시간에 나갈 일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 이야기는 야행기담 이른 아침에 걷다입니다. K현에 사는 지금은 50대 남성 회사원인 S씨가 이미 10여 년도 지난 날에 체험했던 이야기이다. 당시 그는 통통한 체형을 신경 써서 이른 아침에 조깅을 나갔다. 조깅을 할 수 있는 시민공원까지 가서 코스를 몇 바퀴 돌아 그 후로 집에 돌아오는 것이다. 몇 주 동안 계속하니 자연스레 얼굴을 아는 사람들도 생기게 된다. 똑같은 조깅 동료뿐만이 아니라 공원에 개를 산책시키는 사람도 많았다. 하지만 일단 공원에 나가면 거기에는 인기척이 없는 조용한 이른 아침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 조용한 귀갓길 도중에 그는 기묘한 것과 조우했다. 처음에는 소리였다. 처음에는 아스팔트를 차는 자신의 숨소리랑 섞여 깨닫지 못했다. 하지만 점점 위화감이 느껴서 귀를 기울이니 바로 근처에서 뭔가가 들리는 걸 알았다. 그건 그의 바로 뒤에서 들렸다.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다. 이른 아침 인기척이 없는 길을 그의 뒤를 따라서 그는 딱히 공포를 느끼진 않았다. 밤이라면 몰라도 지금은 이른 아침이다. 주변도 민가로 둘러싸여 있고 항시 사람이 생활하는 곳이니까 두려워할 이유 따위는 없다. 애당초 뭔가 무서운 게 따라오고 있다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소리는 바로 등 뒤까지 따라붙었다. 그는 걷는 스피드를 떨어뜨리고 가볍게 뒤를 돌아보았다. 개였다. 커다랗고 하얀 개 한 마리가 목줄을 끌고 아스팔트 위에서 따라오고 있었다. 기묘한 소리는 개의 발톱이 아스팔트를 차는 소리였다. 길 잃은 개가 공원에 들어온 걸까?
한순간 깜짝 놀랐지만 걔는 돌아본 그에게 반응하지 않고 그대로 우회하려고 했다. 내버려두면 그를 추월해서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는 걔를 먼저 보내려고 발에 멈추었다. 그때 기묘한 걸 깨달았다. 걔가 질질 끌고 있는 긴 목줄, 그 끝에 더러워진 낡고 하얀 천이 묶여있는 것이다. 한순간 셔츠로 보인 그 천덩어리는 너무 너덜너덜해져서 원형을 알아보기가 어렵다. 걔는 그걸 마치 자기의 하인인 양 끌고 가고 있다. 걸음을 멈춘 그의 옆을 걔가 훌쩍 지나간다. 걔가 끄는 목줄이 이른 아침 아스팔트 위를 뱀처럼 기어간다. 목줄 끝에 걸린 낡은 천덩어리가 그가 서 있는 곳 바로 옆까지 왔다. 하얀 손이 보였다. 천덩어리 안에서 새하얀 자그마한 아이 손이 튀어나와서 목줄을 꽉 붙들고 있었다. 무심코 소리를 지른 그는 전혀 신경 쓰지 않은 채 걔는 목줄 끝에 있는 무언가를 끌면서 막다른 곳인 한 집까지 가더니 문틈새를 비집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그 자리에 우뚝 서서 잠시 동안 걔가 사라진 집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 집이 화재로 타버린 것은 몇 주일 후의 일이었다. 그때 혹시 걔가 자신에게 관심을 가졌다면,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는 지금도 정체를 알 수 없는 오한에 시달린다고 한다. 아이고, 세로미님, 사사키즈님, 4010님, 긍정님 어서오세요. 긍정 추천 감사합니다. 안녕. 아이고. 추천 감사합니다. 책상에 팔꿈치 박았어요. 아파요. 리액션 지렸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와, 애슐리 딸기 축제 가고 싶다. 딸기 디저트. 세로미님도 복 많이 받으세요.
집이다. 집에 왔어요. 축하드립니다. 금요일입니다. 신나는 금요일이라고. 물론 저는 그 다음날이 너무 싫어요. 주말이 싫다고요. 왜냐면 주말에는 일찍 일어나서 게임을 해야 되는 게 뭐 그냥 안 하면 그만이긴 한데 안 하기가 힘드네요. 그때 맞춰서 하지 않으면 나는 공팟을 가야 된다고. 주말은 좋은데 방송 없는 게 슬퍼. 소환권을 한번 사보세요. 주말이 좋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월수금 방송하고 화목 휴방하고 주말에 방송할까 싶긴 한데 몰라, 그게 좋은지 뭐가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월수금 평일 방송하고 주말 방송하면 되잖아. 뭐 드세요? 사탕이요. 하리찌의 소통방송이 그립다. 안 할 거야. 그리고 지금 나름 소통하면서 하잖아. 알사상 완성. 지금 많이 낮은 거. 메빌이 퓨퓨. 메빌이는 슬픈가 봐. 내가 소통방송 안 해서. 근데 솔직히 소통방송이라기엔 나 그냥 메빌이와의 1대1 방송이랄까? 그런 느낌이거든. 물론 싫다는 건 아닌데 그거는 진정한 소통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 하리 독점 타임. 그런 거는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 일대일 소통. 일반데. 따라랑. 그래서 뭔가 고양이 얘기네요. 다음 얘기는 제가 또 고양이를 좋아하긴 하는데 이거 뭔 얘기일까 싶네. 양이는 건들지 말라고. 야행기담 그 뭐지?
그냥 괴담 모음집인데 나름 시리즈인데 이어지진 않아요. 청 레모네이드님 어서오세요. 레모네이드 맛있겠다. 복숭아님 어서오세요. 옥더해자님 어서오세요. 그래서 뭔가 고양이 얘긴데 으흠. 율무님, 캠핑님 어서오세요. 그래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야행기담 고양이의 시점입니다. 영상을 올리는 게 취미인 대학생인 T씨의 이야기이다. 그가 사는 마을에는 도둑고양이가 많다. 최근에는 지역 고양이라는 제도도 있는데 그의 주변에 있는 건 어디까지나 옛날부터 있던 도둑고양이로 딱히 지역에서 관리하는 고양이는 아니었다. 일부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먹이를 주는 덕분에 건강하게 돌아다니나 지역 주민과의 갈등도 이따금씩 일어난다. 물론 그에게는 지역이 품고 있는 문제 따위는 아무래도 좋았다. 고양이는 영상에 좋은 소재이다. 고양이의 재미있는 움직임을 촬영하는 영상은 그럭저럭 많은 접속자 수를 불러들이고 있다. 다만 어떻게 해도 매번 비슷한 내용이 되어버리는 건 불가피했다. 그래서 그는 어떠한 발상을 떠올렸다. 고양이에게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도록 하여 촬영하는 것이다. 요컨대 고양이의 시점을 의사체험하는 것이었다. 얼른 실행에 옮기도록 했다. 카메라맨 역할을 맡은 고양이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그의 집 마당에서 낮잠을 자는 커다란 갈색 고양이였다. 이미 촉 이 부근에서 영역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이 접근해도 꼼짝도 하지 않는 배짱이 두둑한 고양이이다. 그도 잘 따랐다. 그가 카메라가 부착된 목걸이를 붙여주니 살짝 신경을 쓰는 낌새를 보이면서도 바로 그대로 걸어갔다. 물론 카메라를 부수거나 목걸이째로 잃어버릴 가능성도 있었다. 하지만 어차피 놀이다. 그러니 실패해도 딱히 신경 쓰지 말자고 그는 새삼 다짐했다. 다음날 낮 무렵에 갈색 고양이가 평소처럼 마당으로 돌아왔다. 그가 목걸이를 떼어내니 갈색 고양이는 으스대며 나무 그늘에 드러누워 눈을 감았다. 그는 집 안으로 돌아가 촬영한 영상을 얼른 확인해 보았다. 영상은 생각보다는 잘 찍혔다. 골목길이나 덤불속, 담 유이 등 고양이 특유의 이동 루트를 차례로 카메라가 찍어나간다. 마치 정말로 자신이 고양이가 된 것 같았다. 영상에는 갈색 고양이에게 접근하는 사람도 찍혀 있었다. 근처에 있는 고양이 애호가는 물론이고 때때로 지나가는 여자애도 다가와 갈색 고양이를 쓰다듬었다. 카메라의 위치상 치마 속이 찍히는 경우도 있었다. 뭐 편집하면 괜찮겠지. 그렇게 그는 가볍게 생각했다. 그러던 가운데 흥미를 끄는 장면이 하나 있었다. 해가 지고 화면이 어두워지기 시작한 무렵 갈색 고양이가 한 집을 방문한 것이다.
마당에 들어가서 야옹야옹 우는 고양이. 모니터에는 집 툇마루와 장지문이 열린 방이 비쳤다. 그 어렴풋이 조명이 커진 방에 갈색 고양이의 부름을 들은 듯 한 할머니가 나타났다. 그도 본 적이 있다. 근처에 사는 고양이를 좋아하기로 소문난 할머니였다. 손에 먹이를 들고 있다. 갈색 고양이가 할머니 곁으로 다가가니 모니터에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크게 잡혔다. 먹이를 먹는 소리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왔고 아무래도 갈색 고양이는 늘 이 할머니한테서 먹이를 받아먹고 있는 것 같다. 배터리가 나간 건지 영상은 거기서 끝났다. 그 뒤로 그는 이 영상을 짧게 편집해서 몇 번 나눠 인터넷에 올렸다. 대부분 호의적인 감상이었지만 그 중에는 도철이 아니냐고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다. 그도 다소 이런 지적은 예상하고 있었다. 물론 찍힌 사람의 얼굴이나 목소리는 가공을 해두었으니 최소한의 변명은 될 것이다. 그는 그렇게 생각하고 한 번 더 갈색 고양이에게 카메라를 달기로 했다. 2탄인 셈이었다. 촬영은 다음날 시작했다. 전에 했듯이 마당에 있던 갈색 고양이의 목걸이에 달고 놓아주었다. 그리고 다음날 돌아온 녀석을 잡고 카메라를 회수했다. 다만 이 2탄은 그다지 재밌지 않았다. 찍힌 내용이 저번과 그다지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니는 길도 똑같고 다가오는 사람도 똑같다. 마지막에 그 할머니의 집에서 먹이를 받는 것까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TC는 제2탄을 사용하는 걸 포기하고 카메라맨 역할을 할 다른 고양이를 찾기로 했다. 하지만 그 갈색 고양이만큼 담이 큰 고양이는 그렇게 많지 않다. 어떤 고양이도 그가 다가가려고 하면 바로 도망쳐버린다. 그러는 사이에 다음 편은 아직 멀었냐는 요구가 나오기 시작했다. TC는 어쩔 수 없이 한 번 더 갈색 고양이의 힘을 빌리기로 했다. 이미 제1탄을 촬영한 지 1개월이 지났다. 갈색 고양이의 일과도 조금 바뀌었을지도 모른다. 마당에 있는 갈색 고양이에게 목걸이를 붙여 다음날 회수했다. 그로부터 그다지 기대하지 않고 촬영된 영상을 확인했다. 그리고 당첨이라고 생각했다. 영상의 중반쯤에 지금까지 없었던 광경이 비친 것이다. 그것은 근처에 사는 도둑고양이 집단이었다. 장소는 근처의 공원이다. 고양이 집회라는 건가? 딱히 무엇을 하는 것도 없이 갈색 고양이를 포함한 고양이들이 집단으로 가만히 모여 있었다. 고양이 집단을 고양이 시점에서 본다는 생각지도 못한 수학에 그는 미소를 지었다. 물론 그다지 동적인 영상은 아니다. 고양이 집회는 이윽 후 주변이 어두워지니 조용히 해산했다. 갈색 고양이가 이동을 시작했다. 그 할머니의 집에 가는 걸까? 이미 모니터의 색이 검정으로 바뀌고 있다. 그는 타성적으로 영상을 바라보았다. 갈색 고양이가 간 곳은 아니나 다를까 그 집이었다. 어두운 마당 너머로 어렴풋이 조명이 비치는 방이 보인다. 평소대로라면 갈색 고양이가 울면 먹이를 들고 할머니가 나올 것이다. 하지만 이날은 상황이 달랐다. 할머니는 이미 방에 있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다. 얼굴은 장지문 그늘에 가려 잘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이건 예산 일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저도 모르게 초조해졌다. 그때 갈색 고양이가 늘 그렇듯 야옹야옹
먹이를 달라고 소리를 내었다. 누워있던 할머니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아무래도 자고 있었던 것 같다. 그는 안도했다. 몸을 일으킨 할머니는 일어서더니 툇마루에 다가온 갈색 고양이에게 비틀거리며 다가갔다. 실로 움직이는 마리오네트처럼 불편한 어색한 동작이었다. 한순간 모니터에 얼굴이 비쳤다. 눈을 뒤집어 까고 혀를 쭉 내민 이상한 얼굴이 보였다. 할머니의 손이 카메라에 확대되었다. 주름 투성이에다가 핏기가 없는 손이었다. 와그작 와그작하고 왠지 평소와는 다른 씹는 소리가 들렸다. 영상은 거기에서 끊겼다. 지금 모니터에 비친 건 뭐였는가? 할머니의 상태가 명백히 이상했다. 고양이가 씹는 소리도 명백히 이상했다. 하지만 영상을 다시 볼 엄두는 들지 않았다. 창문에서 마당을 슬쩍 보니 갈색 고양이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걸 이웃에게 들은 건 그 며칠 후였다. 발견한 건 시복지과의 직원이었다. 고령자의 집을 돌아다니던 중 차갑게 식은 할머니를 발견했다고 한다. 그 병에 쓰러져서 알려줄 가족도 없었기에 그대로 숨을 거두었다는 것이 경찰의 견해였다. 다만 그는 신경 쓰이는 점이 있었다. 과연 그 사망 추정 시각은 몇 시 무렵이었던 걸까? 그리고 발견된 할머니의 손가락은 어떤 상태였던 걸까? 고독사한 사람의 시체가 애완동물에게 먹힌다는 사례는 꽤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자세한 건 역시 확인하지 않고 그저 갈색 고양이 시점의 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걸 포함해 전부 지웠다고 한다. 그리고 세 번째 촬영 이후 갈색 고양이를 본 적은 없었다고 한다. K702님, 화성청년님, 마로님, 뜨님 어서 오시고요. DJ님 어서 오시고요. 이해를 못했다고요? 핸드폰 진동 안 꺼놨네.
와플님 어서오세요. 오늘 뭔가 되게 평화로운 느낌인데? 아 근데 공포 갤러리 글 지워진 건 너무 좀 그래요. 왜 지웠을까? 진짜 나 정주행 다 못했는데. 원하면 집착 가능. 아니 그런 거 원하지 않아. 섭섭하다고. 섭섭할 게 따로 있지. 가끔 원해줘도 된다고? 아니야 아니야. 나 학교 관련된 괴담 좀 하고 싶은데 의외로 별로 없네. 옛날에 여고괴담 시리즈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근데 4편에서 너무 실망했어. 너무 노잼. 여고괴담 6편까지 나왔잖아요. KYW님, 나샤이님 어서오세요. 여고괴담 6편이 마지막이에요. 지금까지 나온 게. 6편이 최근에 나왔어요. 아무튼 내일 아침부터 또 레이드를 해야 한다니. 빡세진 않는데 아침에 일어나는 게 더 빡세요. 레이드 자체는 쉽죠. 어차피 많이 안 하니까. 다만 아침에 일어나는 건 매우 빡센 일입니다. 에스펙타님 어서오세요.
도마도님 어서오세요. 아까 녹방에서 10개 팬가입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는 늪입니다. 뭔가 늪이라. 놀러오세요 동물의 늪. 아! 뭔가 늪에 동물들 다 빠져있을 것 같아. 너무 싫어요. 그거 너무 무섭잖아. 동물의 늪은 좀 아닌 것 같아. 세상에 마상해. 진짜 오늘은 일찍 잔다. 오늘 일찍 못 자면은 밤샌다. 못 자면 밤새기? 네. 근데 못 자면 밤새기 잘 못하긴 해요. 어느새 자버려. 그래서 아무튼 오늘은 진짜 일찍 잡니다. 진심.
탄창과 해적수애님 어서오세요. 아이고 탄창님 팬가입 감사합니다. 페나 세상바상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추천 감사합니다. 아 이런 얘기구만 이거. 아무튼 여러분 12시가 좀 있으면 12시네. 오늘도 시간이 왜 이렇게 일찍 빨리빨리 갈까요? 약간 어저께부터인가 시간 되게 일찍 가네요. 마로님 어서오세요. 안돼 안돼? 돼. 투표 어떻게 됨? 아직 뭐지? 아직 그 뭐야 마감 안 했어요. 아이고 12시 추천 감사합니다. 열두 시 추천. 와플님 어서 오시고요. 레고님 어서오세요. 하이하이. 마조쿠나이님 어서오세요.
저 온 김에 룰렛 뭐 남았는지 알려주실래요? 잠시만요. 레고님, 노래 4개 있고요. 그 다음에 전대 10분, 5분 연장 2개, 퀵뷰 32 이렇게 있어요. 아, 네네. 전대 10분이요. 라지아님 어서오세요. 아, 맞아요. 그때 룰렛 많이 돌리시긴 했어요. 아, 네, 맞아요. 정규 방송 외 시간대 하는 방송이에요. 유주님 어서오세요. 안녕. 원희님 어서오세요. 아, 맞다. 그거 하기로 했다. 생각해보니까 나는 무당들이 모시는 신들을 보는 것 같다 이거 있잖아. 아하, 이거 하고 그러면 스레틱 레전드 한번 가보죠. 추천 감사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야행기담 늪입니다. 주부인 Y씨가 오본에 남편의 고향인 F현의 농가에 갔을 때의 일이다. 둘에게는 K라는 5살 되는 남자애가 있다. 얌전한 성격으로 그다지 밖에 돌아다니는 애는 아닌데 이날은 생가에 도착하자마자 유달리 밖으로 나가고 싶어 했다. 엄마, 늪으로 가고 싶어. 막 로컬선 역에서 버스로 향하던 도중 창문에서 자그마한 늪이 보였다. K는 그 늪에 관심을 보이는 것 같다. 늪은 선루에서 100m 정도 떨어진 풀숲 너머에 있었다. 키가 큰 갈대에 덮인
일각에 침전된 물이 고여 있었다. 녹색 수초와 검은 진흙이 섞여 빗말로라도 깨끗하다고 할 수는 없는 곳이었다. 그러고 보니 K는 창문에서 늪을 향해서 연신 손을 흔들었다. K, 뭐가 있니? 버스 안에서 Y씨가 물으니 K는 더듬거리면서 대답했다. 엄마, 저 늪으로 가고 싶어. 생각해보면 이때부터 흥미를 보였던 셈이었다. 다만 시아버지께 물어보니 저 늪은 아이가 놀 곳이 아니라고 한다. 절벽이 매우 가파르고 자그마한 아이가 걸으면 쉽게 발이 빠지고 만다. 또한 무성한 갈대 때문에 물이 어디 있는지 알기 어려워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물속에 빠지는 사고도 과거에 자주 있었다고 한다. 실제로 지금은 출입 금지 구역이다. 옛날에는 자주 마을에 있는 아이들이 그 늪에서 죽었다고 한다. K, 저 늪은 가면 안 된대. Y씨는 K에게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K는 좀처럼 말을 듣지 않았다. 평소에는 얌전하던 K가 이때만은 왠지 소리를 지르며 간다고 떼를 썼다. 뿐만이 아니라 내버려두니 멋대로 밖으로 나가려 한다. 붙잡고 집안에서 놀게 하려 해도 깨닫고 보면 어른들의 눈을 피해서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있다. 그래서 신발을 숨기니 이번에는 맨발로 뛰어나갔다. K, 왜 늪에 가려고 해? Y씨가 조금 엄하게 물으니 K가 울면서 뭐가 부른다고 대답했다. 앞부분은 잘 들리지 않았다. 아니, 적어도 인간이 낼 수 있는 소리는 아니었다. 애당초 버스에서 보이는 늪에는 아무도 없었을 것이다. Y씨는 형언할 수 없는 한계를 느꼈다. 그 후에도 K는 늪에 간다고 계속 칭얼거렸다. 밤에 이불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계속되었다. 하지만 울다가 지친 건지 눕혀놓으니 바로 자기 시작했다. Y씨는 남편과 얼굴을 마주보며 겨우 안도했다. 시계는 10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평소라면 자기인 이르지만 Y씨도 상당히 지쳐 있었다. 남편은 아직 자려고 하지 않았기에 먼저 자려고 했다. K 옆에 자기 이불을 놓고 불을 끈 뒤 누웠다. 바로 수마가 덮쳐와 Y씨는 잠이 들었다. 그로부터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저기 K는? 문득 남편의 목소리를 듣고 Y씨는 눈을 떴다. 옆을 보니 K가 있던 이불에는 아무도 없었다. 당황해서 일어나는 것과 동시에 현관에서 소리가 들렸다. 남편과 둘이서 서둘러 가보았다. K의 신발이 없었다. 밖으로 나오니 막 K가 깜깜한 도로를 비틀거리며 걷고 있던 참이었다. 아이의 이름을 소리쳤지만 K는 돌아보지 않았다. 소리치면서 쫓아왔다. K는 왠지 오른손을 앞으로 내밀고 있다. 그 모습은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에게 끌려가는 것처럼 보였다. Y씨는 K를 뒤쫓아가 뒤에서 힘껏 안아 올렸다. K의 입에서 비명이 흘러나왔다. 아니, 비명이라기보다는 괴성이었다. 마치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면서 K는 팔다리를 퍼덕거리며 저항했다. 그래도 물러설 수 없었다. 혹시 여기에서 겁먹고 K를 놓아버린다면 두 번 다시 돌이킬 수 없게 된다. Y씨는 그렇게 확신했다. 남편과 둘이서 정신없이 데리고 돌아갔다. 날뛰는 K를 현관으로 끌고 돌아갔을 때
안에서 시아버지가 뛰쳐나왔다. 시아버지는 왠지 손에 프라이팬과 국자를 들고 있었다. 정신 차리라고 소리치며 시아버지는 국자를 북채 대신 삼아 프라이팬에 쳐서 올렸다. 아주 작게 비명이 K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버둥거리던 팔다리가 마치 쥐가 난 것처럼 딱 멈추었다. 계속해서 시아버지는 프라이팬을 때렸다. 종소리 같은 소리가 현관에 울려 퍼졌다. K는 공허한 눈으로 부들부들 떨고 있었으나 이윽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그리고 이번에야말로 새근새근 잠이 들었다. 위험했구만. 한테 잡혀가 버릴 뻔했어. 시아버지가 중얼거렸다. 다만 Y씨도 귀울림이 심해서 그 앞부분은 잘 들을 수가 없었다. 다음날 아침 K는 완전히 원래대로 돌아왔다. 이제는 늪으로 간다고 말을 꺼내지 않았다. 애당초 어제 생가에 간 뒤에 있었던 일을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모양이다. 다만 버스 창문에서 늪을 보았을 때만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늪 너머에서 남자애가 있어서 이쪽을 보고 손을 흔들었어. K가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시아버지가 그걸 듣더니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건 손을 흔든 게 아니야. 이리 오라고 손짓을 한 게지. 시아버지의 말을 듣고 Y씨는 무심코 K를 꼭 안았다고 한다. 약간 사람을 홀리는 그런 건가 봐. 도시 대장님, 0263님, 스타킹님, 이글스님, 장고님, 산나회님 어서오세요. 추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편은 이제 스레딕 레전드입니다. 졸린데 다 듣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안 자고 버티면 손해인데. 오호. 경쟁이 심하구만.
그 경쟁이 심하면은 경쟁자를 다 죽인다는 선택지도 있긴 하지. 극단적이라고? 오호. 그래서 스레딕 이야기입니다. 스레딕. 추천 감사합니다. 얘기가 좀 길긴 해요. 고려온단 중동님 어서오세요. 그래서 이분은 일단 일반 귀신을 본 적이 없다고 해요. 무당들이 모신 신을 보는 것 같다고. 이번 이야기는 나는 무당들이 모시는 신들을 보는 것 같아 입니다. 친구 소개로 처음 들어왔는데 나도 신기한 경험을 한 적이 종종 있어서 작성해봐. 난 태어나서 일반 귀신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심지어 가위에 눌리거나 꿈에서 귀신을 본 적도 없지. 근데 무당이 모시는 신을 1년에 5-6번은 보게 되는 것 같아.
솔직히 나는 부모님 두 분께서 불교이시긴 하지만 커서 종교를 믿을 생각도 딱히 없고 모두 내 착각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뭔가 소름 돋는 경우들이 많아서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해. 먼저 내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될 수도 있다고 그런 예언을 하신 스님 이야기를 해볼게. 우리 외할머니는 친정이랑 연을 오래 끊고 지내셨어. 외가 쪽 집안이 우리 할머니 사주가 남자 형제들 기운을 막는다는 이유로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를 엄청 구박하셨고 실제로 외할머니가 엄청 공부를 잘해서 어떤 교수님이 유학을 지원해주겠다고 하실 정도였는데 집안이 기어코 반대를 하니까 반항심에 그냥 그 길로 가출해서 외할아버지랑 결혼을 해버리신 거야. 그런데 내가 태어나고 우리 엄마의 외할머니, 즉 나의 외할머니의 엄마분께서 30년 만에 수소문해서 연락을 하셨어. 알고 보니까 우리 엄마의 외가 쪽 집안이 소유하고 있는 산에 큰 절을 짓고 주지 스님을 모셔왔는데 절을 지은 이유가 그 외가 쪽 집안에 태어난 유일한 남자아이, 즉 우리 엄마의 외가 쪽 사촌의 아들의 이름을 짓기 위해서였다는 거야. 근데 그 주지 스님이 살짝 그런 쪽으로도 용한 분이었다는데 최근에 집안에서 여자아이가 태어날 예정이지 않냐고 계속 물으셨대. 그래서 외증조 할머니가 절대 그럴 일 없다고 태어난 아이는 남자아이라고 하셨대. 그러니까 그 스님이 그럴 리가 없는데 하시면서 이름 짓는 건 겨울까지 기다려보고 하는 게 좋겠다고 하셨대. 그 남자아이는 늦여름에 태어나는데 말이야. 겨울이 찾아왔고 주지 스님은 다시 여자아이가 이미 태어나지 않았냐고 물으셨대. 외증조 할머니는 정말 아니라고 집안에 임신한 사람도 없는데 왜 자꾸 그러냐고 하신 거야. 주지 스님은 다시 정말 그럴 리가 없는데 조금 먼 친척이라도 여자아이가 정말 태어나지 않았냐고 물으시면서 내가 반드시 그 여자아이의 이름을 지어줘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야. 그 전까지는 남자아이의 이름을 지어주기 힘들 것 같다고. 그래서 그때 외증조 할머니가 30년도 더 전에 집을 나간 외할머니를 떠올렸고 설마 하는 마음에 동사무소랑 구청에 수소문을 해서 외할머니를 찾아간 거야. 그런데 정말 그때 엄마가 나를 낳으신 지 2주 정도 지난 시점이었고 외증조 할머니는 내 사주 단자를 달라고 하셨어. 외할머니는 어렸을 적부터 겪으신 게 있기 때문에 절대 못 준다고 하셨고 외증조 할머니가 남자아이의 이름을 못 지을까봐 두려우셨는지 그간 있었던 일들을 무릎 꿇고 빌었대. 결국 외할머니랑 외증조 할머니가 함께 그 주지 스님께 찾아갔는데 외할머니는 혹시 또 사주 관련해서 여자아이가 남자아이의 기운을 막는다는 둥 개소리를 늘어놓으면서 찜찜한 일이 벌어질까봐 내 사주를 일부러 하루 다음 날로 말하고 태어난 시간도 이른 아침으로 말씀하셨어. 나는 늦은 저녁에 태어났거든. 그런데 신기하게 그 주지 스님이 이상하네요. 혹시 몇 월 며칠 늦은 저녁 몇 시쯤에 태어나지 않았나요? 이러시는 거야. 외할머니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만 살짝 영혼 결혼식처럼 외증조 할머니가 이상한 일을 하려는 속셈일까봐 끝까지 아니라고 부인하셨대. 그런데 주지 스님이 외증조 할머니한테 잠깐 여기 계셔달라고 하더니 외할머니를 데리고 산에 조금 더 올라가서 어떤 정자가 있는 곳으로 가셨대. 그곳에서 손녀분이 제가 방금 말한 사주를 가지고 태어나셨다면 지금부터 제 말을 정말 잘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아니라면 어쩔 수 없지만요. 라고 하시면서 이야기를 시작하셨어. 그 주지 스님이 손녀분은 아주 긴 영겁의 시간을 지나온 영혼입니다. 이번 생은 수천 번, 아니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꼬인 실타래를 풀어야 합니다.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그 주지스님이 6살까지 죽을 수도 있으니 되도록이면 밖에 내보내지도 말고 정말 조심히 키우라고 하시는 거야. 외할머니는 이렇게 좋지 않은 소리를 들어서 더 이상은 못 있겠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네, 잘 모르겠네요 하고 비꼬면서 얼른 산에 내려가려고 하셨어. 근데 그 주지스님이 진짜 할머니한테 무릎을 꿇듯이 매달리면서 제발 미천한 중의 말 좀 들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말하시는 거야. 그때 그 주지스님의 눈빛이 너무 선하고 간절해 보여서 외증조 할머니의 소개로 알게 된 분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야기를 듣기로 하셨대. 주지스님은 내가 28살에서 32살 사이에 한 인연을 만나게 되는데 정말 긴 시간 동안 엮인 연이라고 하셨대. 어떤 생애에서는 쌍둥이로, 어떤 생애에서는 부부로, 어떤 생애에서는 처절한 원수로, 또 다른 생애에서는 가족 같은 친구로 매번 생마다 엮이는데 결국 그 끝은 둘 중 한 명이 다른 한 명을 죽였다는 거야. 그래서 원래 환생을 영겁의 시간 동안 거듭하다 보면 영혼이 천상으로 가는데 내 영혼은 깊게 묶인 실타래를 풀지 못하고 있어서 그 주지 스님도 상상할 수 없는 시간 동안 윤회를 반복하고 있다는 거야. 그 실타래를 풀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은 몇 번의 전생에서 그 인연이라는 다른 사람이 무당이 되어서 영혼인 나를 신처럼 모셨기 때문이라는 거야. 솔직히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던 건 아니고 전해 들은 거라 더 자세한 이야기는 모르겠어. 그래도 그 주지 스님이 강조하신 내용은 첫째, 6살이 될 때까지 죽을 수도 있으니 정말 조심해서 키워라. 둘째, 28에서 32 사이에 만나게 될 그 인연이 부부의 연으로 찾아올 수도 있으니 28까지 결혼을 하지 말아라. 셋째, 그 인연을 만나서 실타래를 풀 때까지 인생이 힘들 수도 있으니 잘 견딜 수 있게 옆에서 가족들이 도와줘라. 넷째, 살면서 눈에 보여선 안 될 것이 보여도 모르는 척 지나가라였어. 아무튼 나는 주지 스님이 지어주신 이름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 인연이 정말 누구일지 궁금하다. 다 뻥일 수도 있는데 진짜 그때 가서 인생이 좀 풀렸으면 좋겠어.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나 6살 때까지 거의 한 달에 한 번은 응급실에 실려갔고 거의 매주 고열에 시달릴 때가 많았어서 지금도 38.5도까지는 약을 안 먹어도 참을만해. 서론이 조금 길었네. 그래서 그 강조하신 내용 중 넷째에 대해서 썰을 풀어보려고 해. 내가 무당이 모시는 신을 본 걸 처음 기억하는 건 5살, 6살 때였던 것 같아. 주지 스님의 예언 때문인지 부모님이 나를 정말 조심히 키워주셨거든.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밖에 나가서 차를 타고 엄마 아빠랑 할머니 댁에 가는 길이었어. 차가 막혀서 창밖을 구경하는데 넓은 도로 옆에는 주택들이 빽빽히 들어서 있었어. 근데 그중 한 집 지붕에 엄청 큰 사람이 앉아있는 거야. 지붕에 앉았는데 일반 사람이 의자에 앉은 것처럼 땅에 발이 닿았어. 근데 그 사람이 얼마 전 Y책에서 본 단군 초상화랑 복장이랑 머리 모양 등이 똑같은 거야. 나는 무당이 뭔지도 모르는 나이였기 때문에 한복을 입은 비정상적으로 큰 사람? 아, 식당 앞이나 번화가에서 광고하려고 돌아다니는 인형탈을 쓴 사람 같은 거구나 라고 생각했고 아빠, 저기 단군 인형이 초록색 지붕에 앉아있어. 나 그거 Y책에서 봤다? 이런 식으로 말했어. 그때 굳어진 부모님 표정은 어릴 때인데도 생생히 기억나. 내가 가리킨 집에는 빨간색, 하얀색 깃발과 함께 단군신을 모신다는 표시가 있었기 때문이야. 그 이후로도 나는 차를 타고 지나가거나 길을 걸어가면서 그런 인형들을 종종 보게 되었어. 신기하게도 공통점이 다 지붕에 앉아있더라고. 발에 땅이 닿을 정도로 큰 형상으로. 그때마다 부모님은
내 손을 이끌며 가는 길을 재촉하였고 이상하게 표정이 어두워지셨어. 나는 그냥 지붕에 인형 장식을 둔 건가? 약간 주유소 앞에 풍선 인형이나 자동차 창문에 고개를 움직이는 인형을 두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어. 그때까지도 무당이나 신, 귀신 이런 게 뭔지도 잘 몰랐으니까. 내가 보는 그런 거대한 인형들이 다른 사람들 눈엔 보이지 않는다는 걸 처음 깨닫게 된 건 초등학교 4학년 때야. 나는 초등학교 4학년 때 보호자 없이 친구들이랑만 모여서 처음 놀게 되었어. 그때까지 부모님이 그 주지스님의 말씀 때문인지 내가 종종 이상한 걸 봐서 그런지 꼭 부모님이랑 같이 외출하게 해주셨거든. 그런데 이제 나도 학년이 올라가고 하니까 사춘기도 슬슬 오고 혼자 외출하는 일이 잦아졌어. 그날도 친구들이랑 모여서 노는데 동네에서만 놀아야 한다는 부모님의 말씀을 어기고 친구들과 번화가로 나갔어. 지하철을 타고 갔는데 노약자석에 머리를 쪽진 할머니? 아주머니? 아무튼 그런 분이 큰 등산 가방을 메고 또 큰 이불 가방 비슷한 걸 안고 앉아 계시는 거야. 근데 그 큰 이불 가방에 또 거대한 인형이 튀어나와 있는 거야. 지하철 천장에 인형 머리가 닿을 정도로 크고 그 가방에 다 들어가지도 않는 사이즈인데 겨우 발쪽만 가방에 넣어놓은 느낌이었어.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 가방에 넣어진 인형이 아니라 그냥 그 위에 살포시 떠 있었는데 내가 인형이라고 계속 생각해서 이렇게 보인 것 같아. 근데 그게 막 갑옷을 입은 장군 모양이길래 나는 그냥 유명한 이순신 장군님 인형인가? 라고 생각했었어. 그래서 지하철에서 내리고 친구들한테 야, 너네 이순신 인형 봤지? 아니, 아무리 이 시간대에 지하철에 사람이 없어도 그 큰 인형을 들고 오는 건 좀... 그 아주머니 혼자 들고 가시기도 힘들어 보이던데 라고 말했어. 진짜 인형이 비정상적으로 크고 이상했으니까. 그랬더니 친구들이 야, 무슨 인형? 이순신?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니, 그 노약자석에 머리 쪽진 아주머니 가방이 있었잖아. 엄청 커서 천장이 닿았던 거 라고 말했어. 근데 애들이 야, 너 뭐 본 거야? 무서워. 이런 반응이고 다 진짜로 못 본 거 같은 거야. 정말 그때 너무 놀라서 집에 가자마자 부모님께 말씀드렸어. 그때 부모님께 저 주지스님의 말씀에 대해 듣게 되었어. 그리고 부모님은 내가 걱정이 되었는지 용하다는 만신무당을 소개받아서 나를 데리고 가셨어. 솔직히 무당분이 하시는 이야기여서 믿거나 말거나이긴 한데 주지스님의 말씀이랑 비슷한 점이 많아서 신기했던 것 같아. 무당집에 들어가려는데 지붕에 살짝 전래동화에 나오는 옥황상제의 옷?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아무튼 막 머리에 살짝 장원급제할 때 쓰는 그런 모자도 쓰고 아무튼 그런 인형이 앉아있더라고. 이때 진짜 소름 끼쳤던 부분이 내가 그때까지 무당이 모시는 신들을 보고 인형이라고 생각했던 게 움직이지 않고 있어서였던 부분이 있었거든. 물론 너무 짧은 시간 동안 보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근데 그 무당집 지붕의 인형의 눈동자가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거야. 뭔가 내가 손님으로 올 걸 알고 나를 파악하고 있다는 듯. 근데 그 무당분이 문 앞에 나와 계시고 예약 확인 같은 것도 안 했는데 나를 보자마자 이건 저주라고 하시는 거야. 그래서 막 부모님은 어떡하냐고 아이가 이상한 걸 보는 것 같다고 도와달라 그러시고 난 무서워서 부모님 뒤에 숨었는데 무당분이 일단 들어오시라 하고 나는 부모님을 따라 그 집으로 들어갔어. 먼저 무당분이 나한테 너 여기 이 집에서도 봤지? 그러시고 내가 그 전래동화 인형 같은 거요? 이랬더니 전래동화 이러면서 호탕하게 웃었어.
부모님이 혹시 막 영화 같은 게 열리거나 무당들 팔자이거나 그렇진 않겠죠 하면서 물으셨는데 얘는 영안이 일반 사람들보다도 막혀있는 애라고 아주 꽉 막혀서 가위도 안 눌린다고 집안에 내력이 쌀 한 털만큼도 없으니 무당 팔자도 아니라고 연예인은 나중에 마음 독하게 먹으면 할 수도 있겠다고 말하셨던 것 같아. 지금 나를 봐서는 연예인이 될 가능성은 거의 0이긴 하지만 아무튼 부모님이 대답을 듣고 막 다행이라고 하셨어. 근데 무당분이 한숨을 쉬더니 얘는 전생이 얽혀서 문제가 된 거라고 전생이 문제라고 인연이 이건 하늘이 저주를 내렸다고 봐도 된다고 말씀하셨어. 나는 전생 기억이 안 나는데 전생이 진짜 있는지도 모르겠고 나는 그때 초딩이었지만 아 이거 사이비가 아닌가 생각을 했고 나가자고 부모님을 슬쩍 재촉했는데 그 무당분이 아니라고 내 얘기 듣고 가야 된다는 거야. 그때 완전 쫄아서 그 이후로 가만히 이야기를 들었어. 근데 갑자기 네 남편이 전생에 네 목에 칼을 찔렀다고 그러시는 거야. 여기서 또 소름 돋았던 게 나는 목에 태어날 때부터 엄지손가락만한 붉은 반점이 있거든. 이걸 가리고 싶어서 지금까지도 한 번도 밖에서 머리 묶은 적이 없어. 아무튼 부모님이 어머 애기 목에 붉은 반점이 크게 있다고 했고 그 무당분은 그거 네 전생 잊지 말라고 가지고 태어난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내 말을 잘 들어보라고 하셨어. 그 무당분이 근데 참 신기하다. 얘가 지금 어떻게 살아있지? 엄마 아빠가 엄청 노력하셨네. 할아버지 할머니 쪽에서 기도도 많이 드리고 원래 너 이번 생은 어렸을 때 죽을 운명이었는데 부모를 잘 만나서 용케 살아있는 거라고. 아빠 쪽은 조상을 잘 모셨고 엄마 쪽은 대대로 덕을 많이 쌓았다고. 그래서 이번 생이 그 지긋지긋한 저주를 풀 수 있는 기회라는 거야. 어렸을 때 죽을 고비 여러 번 넘긴 거로 몇천 년의 애군이 해소되진 않겠지만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던 것 같다. 근데 갑자기 여기서 부모님이 눈물을 글썽이시는 거야. 나는 그때 엄마 아빠가 우는 걸 처음 봐서 너무 놀랐던 기억이 있어. 나중에 부모님께 들었는데 어렸을 때 내가 고열이 자주 난 것 외에도 죽을 뻔한 경우가 종종 있었나 봐.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서 눈물이 보이신 것 같다. 그 중에 몇 가지 소름 돋는 걸 말해보려 해. 먼저 내가 3살 때 일인데 부모님께 들었는데 나는 항상 아빠가 출근하실 때 기어 나와서 아빠를 배웅했대. 아빠도 꼭 나를 불러서 내 얼굴을 보고 출근하셨고.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평소에 나한테 만화 영화는 오후에 30분만 보여주시던 엄마가 아침부터 계속 뽀로로를 보게 해주셨대. 뭔지 모르게 그날따라 아침부터 계속 TV를 틀어주고 싶으신 기분이 강하게 들었다는 거지. 난 아빠가 출근하시면서 몇 번을 불러도 뽀로로에 빠져서 기어 나오지 않았고 아빠는 그냥 출근을 하셨는데 현관문을 여는 순간 복도에 열어놓았던 창문, 비상구 계단으로 가는 문, 그쪽으로 바람이 진짜 무슨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엄청 강하게 불어서 큰 신발장 문이 떨어졌다는 거야. 그날 마침 아빠가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새로 산 구두를 신으시느라 평소에는 잘 안 열던 큰 신발장 문을 열어놓았던 거지. 그 무거운 2m 신발장 문이 내가 항상 기어와서 앉아있던 현관 앞에 그대로 떨어졌대. 뽀로로가 없었으면 난 그대로 깔렸겠지. 다음으로 4살 때의 일이야. 난 어렸을 때 그 주지 스님의 말씀 때문인지 내가 열이 자주 나서 그런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안 다녔어. 대신 주말마다 할머니 댁에 다녀왔는데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아빠가 오늘은 자기 혼자 가고 싶다는 거야. 원래 나를 할머니 댁에 맡기고 엄마와 아빠는 자유시간을 즐겼는데 엄마도 왜 혼자 가려고 하냐 그러시고 나도 할머니 할아버지랑 놀고 싶다고 떼를 썼대. 그런데도 아빠가 그날 갑자기 아빠가 혼자서 할머니 할아버지랑 뭔가 미래에 대한 그런 진지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거야.
나를 할머니 댁에 데려가면 안 될 것 같은 강한 느낌이 들어서. 근데 그날 아빠 혼자 할머니 댁에 가시다가 미끄러운 눈길에 사중추돌로 교통사고가 났어. 정말 다행히도 아빠는 상처 하나 없이 멀쩡하셨는데 차가 이상하게 뒷좌석의 오른쪽만 엄청 손상이 되어 있는 거야. 그때 교통사고 정리하러 온 경찰분도 아니 차 앞체랑 뒷좌석의 왼쪽은 문도 잘 열리고 창문도 안 깨졌을 정도로 멀쩡한데 뒷부분의 오른쪽만 완전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진 경우는 처음 봤다고 하셨대. 뒷좌석의 오른쪽에는 내가 타던 베이비 시트가 있었거든. 완전히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진 채로. 마지막으로 이야기해볼 소름 돋는 나의 죽을 고비는 내가 6살 땐데 너무 충격적이어서 나도 기억이 나는 순간이야. 할머니 댁에서 있었던 일인데 난 어렸을 때 항상 할머니랑 거실에서 같이 살짝 나무로 된 카페트 비슷한 걸 깔고 낮잠을 잤어. 그날도 어김없이 점심 먹고 같이 낮잠을 자려 하는데 할머니가 갑자기 평소랑 반대로 누워서 자자는 거야. 원래는 항상 베란다 쪽에 발을 두고 창문으로 경치를 구경했기 때문에 나는 왜 갑자기 반대로 누워서 자냐고 이랬던 것 같아. 그냥 원래대로 자자 했어. 근데 할머니가 그냥 반대로 누우시더니 할머니가 재밌는 옛날 얘기 해줄 건데 라고 하셨고 난 단순히 그러면 반대로 눕겠다고 했어. 근데 할머니랑 내가 잠이 든 사이에 갑자기 밖에 비바람이 치기 시작했고 그 바람에 거실에 있던 유리 장식장이 깨지는 소리에 놀라 일어났어. 그 유리 장식장에서 나온 커다란 파편이 거의 30cm는 좋게 돼 보이는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내 발밑에 꽂혀 있는 거야. 깨지면서 그렇게 큰 유리 조각이 마룻바닥에 꽂히는 게 말이 될까? 아니 근데 계속 날씨가 맑다가 갑자기 비바람이 분 것도 좀 이상하고 비바람이 얼마나 심하게 불었다고 큰 유리 장식장이 깨지는 것도 좀 이상하긴 했어. 아무튼 원래 내가 머리를 두고 잤던 곳에 큰 유리 조각이 꽂혀 있는 걸 보고 정말 충격받았던 기억이 있어. 나중에 여쭤봤는데 할머니도 그날 갑자기 베란다를 바라보면서 누우면 안 될 것 같은 강한 느낌을 받았다고 하시더라고. 나도 그때 엄청 어렸었는데 살짝 왜 부모님이 그동안 가고 싶다고 조르던 유치원을 위험하다고 안 보내주셨는지 왜 내가 고열로 계속 고생했는지 아주 살짝 느낌이 오긴 했던 것 같아. 내가 혹시 죽을 운명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 또 메인이 아닌 이야기가 너무 길어졌네. 한 가지 더 소름 돋는 점은 엄마 아빠가 젊었던 시절에 사주 카페가 유행이었는데 갈 때마다 두 분 다 자식이 없거나 있어도 자식이 먼저 죽는 사주라고 하셨대. 사주가 정말 있는 걸까? 신기하긴 하다. 그래서 무당분께 들은 이야기를 마저 해볼게. 그 무당분이 너 정말 부모님한테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 정말로. 이렇게 말씀하셨어. 아까 위에서 아빠 쪽은 조상을 잘 모시고 엄마 쪽은 덕을 많이 쌓았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친가 쪽은 제사를 꼬박꼬박 지내시고 묘소 관리 이런 것도 엄청 신경 쓰는 살짝 유교적인 면이 강하고 외할아버지는 형제들과 같이 독립운동을 하셨었거든. 난 사실 내가 무당집만 보면 이상한 게 보여서 이런 거 잘 안 믿고 싶지만 확실히 뭐가 있는 것 같긴 해. 아니 싱거워. 마무리가 싱겁습니다. 이어서 보기 있네. 오. 이거 이어서가 좀 짧긴 해요, 근데. 아마? 아니네, 길잖아.
이번 이야기는 나는 무당이 모시는 신들을 보는 것 같아 2편입니다. 지금부터 무당분이 전생과 관련해서 해주신 이야기를 해볼게. 솔직히 여기서부터는 나도 반만 믿을 정도로 믿거나 말거나이긴 하지만 일단 이야기해볼게. 무당분이 막 부모님한테 진짜 감사해야 된다고, 너가 죽을 운명이었다고 이야기하셨다 했잖아. 나는 살짝 그분의 포스에 눌려서 계속 내내만 하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네 전생 이야기 한번 들어볼래? 너 전생이 무슨 뜻인진 알지? 이러시는 거야. 그 무당분 말에 따르면 나는 바로 전생에 양반집 첩의 딸로 태어났는데 그 집안에 딸이 없어서 본부인의 양녀가 되었대. 근데 내가 갑자기 신분이 낮은 중인 정도의 남자랑 시장에서 첫눈에 반해서 결혼하겠다고 한 거야. 그래서 집안에서 파양했다는데 그 신분이 낮은 남자 집안이 친일을 시작해서 갑자기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는 거야. 부잣집에 시집을 가게 되니까 다시 집안에서도 언제 파양을 하셨나는 식으로 나오고 잘 지내게 되었는데, 근데 나는 엄청 신앙심이 강한 불교여서 친일을 반대했고 독립운동가들한테 폭탄을 구해주는 등 몰래 독립운동을 했는데, 특히 남편 재산을 엄청 빼돌려서 독립자금으로 보냈대. 그게 들켜서 일본이 너가 진짜 일제 충성심이 강하면 아내를 죽이라고 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내 목에 칼을 찔렀대. 솔직히 여기까진 나도 잘 안 믿겨. 근데 다음 이야기는 좀 뭔가 소름 끼치는 부분이 있더라고. 내 영혼은 그 남자의 주위를 계속 맴돌았는데 그 남자가 그 다음 생에 여자로 환생하고 나서도 계속 그 인연의 곁을 떠나지 못했다는 거야. 그 남자는 전생에 업보를 쌓은 게 많아서 무당이 될 팔자로 태어났고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덕을 쌓았는데 계속 기도를 드리고 수양을 하다 보니 자신의 긴 윤회의 고리와 자신의 주위에서 떠나지 않는 오래된 영혼이 누구인지까지 깨닫게 되었다는 거야. 근데 자신의 긴 전생들이 하나하나 떠오를 때마다 나를 사랑하던 기억들과 나를 미워하던 기억들이 반복되는 거지. 그 무당분의 말씀에 따르면 몇천 년 동안 윤회를 반복하는 동안 서로 알 수 없는 강한 끌림을 가지고 혹은 쌍둥이처럼 결코 뗄 수 없는 깊은 인연을 가지고 만났다가 한 명이 다른 한 명을 죽이는 비극을 반복했다는 거야. 이게 그 주지 스님이 해주셨다는 이야기랑 너무 똑같아서 엄청 소름이었어. 아무튼 그런 전생의 기억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내 영혼을 좋은 곳으로 보내주고 싶으면서도 계속 영가인 상태로 자기 곁에 남겨두고 싶은 마음이 공존했대. 이렇게 서로 좋아하면서도 미워하는 관계라서 꼬인 실타래를 풀기가 어려운 거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무당이 내 영혼이 좋은 곳으로 가라고 기도를 해주거나 성불을 해버리지도 않고 나를 자기가 모시는 신처럼 모셨다는 거야. 나는 신이 아니라 일반 영혼인데 무당들이 모시는 신인 것처럼 기도를 하고 굿하고 그랬다는 거야. 나는 결국 그렇게 그 무당 곁에 있다가 그 무당이 죽고 다시 한번 환생하는 모습을 보고 나서야 마음속에 한을 풀고 지금 나의 생으로 환생했다는데, 일반 영혼이 무당들이 모시는 신 대접을 받았던 전생이 영향을 주어서 영안이 열렸거나 기가 허한 것도 아니고 무당 팔자도 아닌데 무당들이 모시는 신의 형상이 자꾸 눈에 보이는 거래. 그리고 그 무당분이 이렇게 강한 끌림으로 만나고 서로를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인연이 저주같이 지독하다고 말씀하셨어. 그래서 부모님이 그러면 어떡하냐고, 이번 생에서도 그 인연을 만나냐고, 그 인연은 아직 환생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막 이러는 거야. 그 무당분이 그 인연이 환생을 안 했으면 엄청 큰 문제라고, 이 인연은 같이 인간 세상에서 살고 있지 않고 한 명이 영혼 상태이면 다른 한 사람한테 깊게 들러붙어서 결국 영혼을 틀게 만드는 거라고 하셨어.
부모님이 그러면 어떻게 이 저주를 풀 수 있냐고, 이번 생에서도 한 명이 다른 한 명이 죽이게 되는 거냐고 도와달라고 하셨던 것 같아. 무당분은 한숨을 쉬더니 그건 나도 몰라 이러시는 거야. 그리고 이게 단순히 전생에 관련된 일이 아니라 말 그대로 몇천 년이라고 말씀하셨어. 그 무당분이 내가 원래 예약이 내년까지 밀려있는데 순서를 앞으로 옮긴 이유가 있다고. 지지난 달에 우리 아빠분이 예약하고 나서 내가 2달이 넘도록 잠을 제대로 못 잤다고. 매일 밤 얘 전생이 꿈에 나온다고. 끝이 없다고. 근데 하나같이 한 명이 다른 한 명을 죽인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 근데 애 이름을 참 용하게 지었다고. 그 스님도 참 역시 뭐든지 덕을 많이 쌓고 봐야 된다고 하시는 거야. 이때 나도 엄청 소름 끼쳤던 기억이 나. 아 진짜 무슨 전생에 독립자금 사입이 아니냐 하다가 갑자기 무당 입에서 스님이랑 이름이 나오니까 좀 무섭더라고. 원래 그렇게 영혼 상태로 오래 있으면 아무리 누가 열심히 기도를 해줘도 좋게 환생을 못하는데 얘가 전생에 덕을 많이 쌓아서 이런 용한 이름도 받았네 이러셨어. 그리고 이 인연이라는 게 참 신기하다고 그러면서 웃는 거야. 이땐 이게 이해가 안 갔는데 최근에 어떤 사건을 겪고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 그리고 무당분이 마지막까지 강조하셨던 말씀은 그 인연이 이번 생에서는 28살에 결혼할 남자로 찾아올 것 같다는 거야. 그래서 이번 생에서는 절대 한 명이 다른 한 명이 죽이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명심하면서 사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야. 그리고 그 결혼할 남자라는 사람이 50 넘어서 정치계로 발을 들이지 않게 조심하라는 말만 엄청 강조하셨어. 그래서 부모님이 그러면 28살에 만나는 사람이랑 결혼을 안 시키면 되는 거냐 했더니 무당분이 지금 몇천 년이 감이 안 오시는 것 같은데 이게 끊을 수 있는 인연이 아니라고. 부모님이 아무리 막아도 얘가 눈 돌아가서 결혼할 거라고. 제발 이번 생에서는 비극이 벌어지지 않아서 그걸로 꼬인 실타래가 조금이나마 풀리길 바라야지 라고 하셨어. 전생도 무섭다. 그렇네요. 그래서 3편까지 있는데 잠깐만 3편 왜 3편이 없냐. 있다. 근데 이거 오늘 못하겠어요. 엄청 기네. 원래 그게 전생이라는 게 그러니까 전생이 막 업보나 뭐 쌓은 덕 같은 게 다 합쳐져서 이렇게 사는 거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카르마라던가 뭐 윤회라던가 그런 말이 많잖아요. 호두마르님, 나비님 어서 오시고요. 난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솔로일까요? 글쎄요, 나라라도 하나 해먹으신 게 아닌지.
갤럭시를 하나 해먹었다고요? 말이 너무 심하다고. 하하. 의자왕? 맞아, 의자왕이었을 수도 있네. 오, 그럼 뭐. 그럼 하리님도 전생의 나라를. 저요? 저는 뭐 남자친구가 뭐 없었던 것도 아니고 지금도 뭐 제가 좋아하는 사람은 없긴 한데 저는 안 만드는 거죠. 아무튼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한 주의 마무리죠. 금요일인데 이제 토요일이네. 아무튼 거짓말하면 안 돼. 나? 진짠데? 나 방송을 하다 보니까 그냥 남자친구 없는 게 편하다 싶긴 해. 근데 저도 뭐 아예 없던 건 아니라서. 아무튼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또 월요일날 보자고요. 안녕.